자, 지금 파인애플 익스프레스가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폭풍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때문에 최소 3명의 인명피해가 나고 여기저기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고 있는 폭풍의 이름이 파인애플 익스프레스입니다.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는 건요, 북태평양 하와이 부근에서 발생해서 제트기류를 타고 북미 지역의 그 서부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강, 대기의 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대기의 강 현상의 별칭입니다. 기류가 발달하는 그 하와이 제도가 파인애플로 유명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폭풍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지난 일요일부터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이 캘리포니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82세의 남성과 45세의 남성 등 최소한 3명이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사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침수된 도로를 통과하려다가 불어난 그 물에 차에 갑자기 갇혀버리는 그런 운전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산사태로 인해서 LA 시내 서쪽 산타모니카 산맥의 베벌리 크레스트라는 지역에서 최소한 5채의 주택이 무너졌고요. 또 샌프란도 밸리, 여기도 LA에서 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 샌프란도 밸리 지역의 엔시노라는 도시에서도 주택 3채가 각각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공항에서는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12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요. 또 수백 편의 항공편이 딜레이 되는 그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때문에 8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비상사태가 선포된 그 8개 카운티는요, 대부분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카운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LA 카운티를 비롯해서요, LA 카운티 바로 남쪽에 있는 역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샌루이스 오비스포, 또 산타바바라,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등입니다. 이 8개 카운티의 총 인구는요, 아마 한국 분들만 따져도 한 거의 70만 명 사실 거고요. 전체 인구는 한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8개 카운티입니다. 북가주로 가볼까요? 북가주의 그 유바시티에서는요, 한 주택가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서 출동해서 보니까 집 뒷마당에서 이 남성이 매우 큰 그 삼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집 위에 덮친 그 집 지붕을 덮친 그 나무를 치우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속 80km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붕을 좀 덮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도 허리케인급 폭풍이 불어서요,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정전 현황을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파워 아우티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총 8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신데, 샌프란시스코 쪽에 계시는데, 저도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돼서 집에 있는 그 휴대용 그 버너, 뭐라 그러죠? 그 휴대용 버너, 이 브루스타 갖고 음식 해 드셨다라는 그렇게 댓글로 올려주신 그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우리 한인들은 그래도 그 브루스타라도 있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여하튼 정전 피해가 우리 한인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인근이 가장 많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산타클라라 지역이 7만 2천 가구, 샌마테오 지역이 5만 3천 가구, 세크라멘토 4만 3천 가구, 또 플레이서 3만 6천 가구, 소노마 카운티 3만 9천 가구, 몬트레이 카운티 2만 9천 가구, 그리고 콘트라코스타 2만 6천 가구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는 정전 가구가 약 86만 가구까지 늘어났다가 조금씩 복구가 되면서 이제는 많이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집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8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LA 쪽으로 오면 할리우드, 이 할리우드 쪽에 잘 아시죠? 헐리우드라고 사인 써 있는데, 그 산을 헐리우드 힐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헐리우드 힐스와 또 산타모니카 산 일대에서는 이 산지와 또 언덕에 토사물이 막 쏟아져 내려서 머드 슬라이딩,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그런 상황 벌어졌습니다. 매년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헐리우드 힐스에 막 머드 슬라이딩 보도해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자, LA 소방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그 파손된 주택 9채에는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주민 16명이 황급하게 집을 빠져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LA시 당국에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신고가 무려 300여 건. 그리고 도로 파톨이 너무 크게 파여져서 위험합니다. 라는 그런 신고, 파톨 신고 600여 건 이상 접수가 됐습니다. LA 카운티 남부 롱비치, 이 롱비치 앞바다에는요, 강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12m 길이의 그 선박 돛대가 부러져 버렸고요. 승객 19명이 그 방파제 바위 위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긴급하게 대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119 구조대가 와서 구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LA 카운티 북서쪽 이 말리부 해변을 오가는 주요 도로가 바로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잖아요.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주요 도로가 침수돼서 또 일부 구간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모쪼록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 내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비가 오락가락 할 텐데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제가 그 북가주의 그 한 남성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그 지붕에 올라가 그 나무를 치우려고 지붕에 갔다가 희생됐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지붕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끄러워서 더더욱이 위험하겠습니다만은 비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붕에는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손 본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잘못되는 사람 제가 사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붕에 올라갈 일이 만약에 생겼다라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지 본인이 직접 올라가시지 마시라라는 말씀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층 집 지붕은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집은 단층인데 단층 집 지붕도 절대로 올라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전국에서 이 홍역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LA 국제공항을 통해서 홍역 감염자가 입국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LA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원 미상의 홍역 감염자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터키 항공 009 편을 통해서 LA 공항에 도착해 탐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157번 게이트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염자는 같은 날 공항을 빠져나온 다음에 같은 날 저녁에 8시부터 밤 10시 30분 사이에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놀스리지라는 곳에 주소까지 나왔어요. 18521 데번셔에 위치한 그 칙필A라는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보건당국은 홍역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이 보건국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홍역 감염자가 이 칙필A라는 식당 외에 또 다른 장소를 방문했거나 또 다른 누구를 만났는지 그 여부를 그 보건당국은 계속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홍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남가주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신문이 레지스터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레지스터 신문에 따르면 2019년 팬데믹 시작된 이후에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 급증으로 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그런 가운데도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전기세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올랐냐? 지난 2, 3년 사이에 전기세가 무려 60%가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천연 가스 가격 59% 인상, 중고차 가격 36%, 가스값 33%, 식료품비 27%, 그리고 외식 비용 23% 등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식료품비와 외식 비용 등의 물가가 오르면서 한 가구당 생활 비용은 평균 13%가량이 올라서 이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리얼과 베이커리 제품은 지난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35% 또 이것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등 알코올 가격도 곡물이 올랐으니까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인들이 그 맥주나 이런 주류 구매율도 좀 감소한 것으로 좀 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참에 좀 줄이면 좋죠, 뭐. 네. 또 설탕은요,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무알코올 음료와 캔디, 초콜릿 등의 가격도 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가격, 생선 가격, 또 계란 가격 등도 지난 한 3년 사이에 2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장 및 비료 비용이 오름에 따라서 과일과 채소 가격은 22% 올랐고요. 생산과 운송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유제품 비용도 21%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요. 네. 진짜 요즘에 한 2, 3년, 3, 4년 사이는 정말 뭐 집값도 많이 올랐고, 뭐 가스값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식료품비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사고 소식인데요.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침 8시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선 올해 11살 된 한인 어린이 라이안 김 군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픽업 트럭과 부딪혀서 그대로 튕겨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군은 오른쪽 귀의 절반을 잃었고요. 턱과 안면뼈, 팔 등이 골절됐습니다. 또 피부가 심하게 쏠렸고 또 뇌출혈과 뇌출혈까지 큰 부상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 라이안 김 군이 다니는 그 건더슨 중학교에서 불과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픽업 트럭 받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당시 캡터스 애비뉴와 클리프 레이크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스탑 사인에 정차한 2012년형 닛산 프론티어 트럭은 우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서던 김 군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우회전할 때 오른쪽을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걸어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뭐 누가 좀 뭐 잘못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는 저는 지금 그건 모릅니다.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자전거가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는 이 순간, 우회전을 하는 이 순간 서로 제대로 안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 군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보도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김 군을 친 운전자는 레오 곤잘레스 세론이라는 35살의 남성으로, 39살의 남성으로 당시 무슨 뭐 어떤 뭘 복용한 거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그렇게 판명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 김 군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3남매를 지금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 김모 씨는 그 아들의 간호를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주 막막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FundMe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펀딩을 하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GoFundMe에는 김 군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10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에는 아마 조금 올랐을 건데,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는 한 8만 달러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이 시간은 좀 더 모아졌길 바라는데요. 한 8만 달러 정도가 모였는데, 이 모금 페이지는 제가 영상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뭐 적은 액수라도 십시일반 좀 도와주시고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 라이안 김 군 올해 11살인데 빨리 의식을 좀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SAT 시험을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찌 SAT 학원을 또 다시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비리그 소속인 다르트머스 대학이 내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이 SAT와 대학 입학 학력고사 이 ACT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 SAT나 ACT 점수 없이 그냥 뽑았잖아요. 없이 뽑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죠? 네. 그랬어? 아니, SAT 없이
어떻게 대학 신입생을 뽑아? 라는 생각 막 하실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최근에 한 2, 3년, 3, 4년 사이에 그와 관련된 뉴스를 이제 많이 안 접하신 분들인데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다른 대학들도요, SAT와 AC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다르트머스 대학의 결정이 앞으로 미국 내 전체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르트머스 대학은 내년부터 SAT, 이 대학 입학 지원자들에게 SAT와 ACT 점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르트머스 대학은요, 지난 2020년 다른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르트머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 등 소위 명문 사립대학 등이 SAT 등 시험 점수 대신에 자기소개서와 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뭐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많은 대학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여기에는 이제 SAT나 ACT가 소득이 높은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을 중심으로 한 입학 전형이 SAT 점수가 다른 학생보다 다소 낮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이 높고 또 인종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 수험생들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트머스 대학이 이 팬데믹 기간 지원자 그 기간 동안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내부 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한 그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이 저소득층 지원자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많은 저소득층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 과정에서 전략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저소득층 학생들이 준비를 더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자신의 SAT와 ACT 점수가 낮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그 저소득층 수험생들은 선택적 제출 제도에 따라서 성적을 첨부하지 않았죠. 물론 당연히. 이로 인해서 만일 그 해당 수험생들이 시험 성적을 제출했더라면 오히려 대학 입학처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그런 수험생으로 판단해서 점수가 부유한 집안의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지 않았어도 합격을 시켰을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점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이 좀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수가 다르트머스 대학만 해도 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입니다. 1600점이 만점인 SAT를 기준으로 하면 1400점대의 그 성적을 받은 저소득층 수험생 수백 명이 다르트머스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제출을 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거를 아주 뭐 프로페셔널리 제출하지도 못하고 해서 입학이 거절됐다라는 게 다르트머스 대학의 일단 그 학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오히려 성적을 제출을 받아서 이런 성적이지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우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성적이 낮아도 우리가 뽑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르트머스 대학이 SAT, ACT 성적을 제출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비리그나 동부 사립 그 명문 대학들도 아마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주시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관련된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그 재판의 판결이 11월 선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8%가. 그리고 응답자의 16%는 내려지는 쪽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응답자가 무려 64%에 달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대선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라는 답변은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요, 민주당 지지층의 72%, 그리고 무당층의 52%가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8%가 대선 이전에 나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랜만에 이 한국 뉴스를 좀 몇 가지 간추려서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 뉴스이긴 하지만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들도 좀 관심이 될 만한 그런 게 좀 몇 개 있어서 눈에 띄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서울 용산에 100층짜리 그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 고층 빌딩에는 또 지하부터 지상 그리고 공중까지 사업 부지 면적에 맞먹는 무려 50만 평방미터의 녹지가 조성된다라고 합니다. 지하에도 녹지가 있고 또 고층에도 녹지가 있고 그리고 100층이면은 맨 위에 꼭대기 100층에도 녹지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최대 복합 개발지인 그 허드슨 야드에 무려 4.4배 규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 용산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를 비롯해서 주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있고요. 업무 사무실도 있고 또 여가 문화 등을 할 수 있고 또 도보권 내에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컴팩트 시티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가 살고 있으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뭐 일보로, 그러니까 내 사무실을 출근하고 살 수 있고 내 회사도 출근할 수 있고 또 내가 잠자고 살고 있는 내 집에도 바로 걸어서 바로 갈 수 있고 또 마켓도 갈 수 있고 또 무슨 공연장이 있으면 공연도 보러 갈 수 있고 녹지 공원에서 또 뭐 조깅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컴팩트 시티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층 빌딩 안에서도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 하이라이즈 100층짜리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 국제 업무, 뭐 업무 복합, 업무 지원 등 3개 존, 이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국제 업무 존은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국제 존에는 이 프라임급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거기 들어서고 광역 환승센터, 그러니까 뭐 그 버스나 뭐 택시나 또는 지하철은 아니겠죠. 뭐 전철 뭐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탈 수 있는 환승센터가 들어갑니다. 뭐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철이겠고요. 그렇게 조성이 되고 랜드마크의 최상층에는 전망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어트랙션 등 복합 놀이공간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복합존에는요, 이 업무 및 기업 지원 시설이 입주를 하게 되고 또 지원 존에는 주거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다 해결돼요. 먹고 살고 자고 일하고 다 되는 겁니다. 지상공원뿐만이 아니라 공중녹지도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공중녹지, 또 순환형 녹지, 선형 녹지 등 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서 용산공원과 한강공원 그리고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을 완성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뭐 말로 설명 들어도 뭐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산이 앞으로 조만간 대변신을 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을 오늘 한국뉴스 종합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다 라고 불렸던 영화배우 남궁원 씨가 한국 시간 5일 작고하셨습니다. 남궁원 씨의 본명은요, 홍경일 씨입니다. 홍 씨. 원래는 홍 씨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그랬잖아요. 홍정욱. 그 아들은 뭐 본명이고 남궁원 씨의 본명은 홍경일 씨입니다. 자, 향년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남궁원 씨는 한국 시간으로 5일 오후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그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193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신 그는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다니다가 영화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당초 연예인에 별로 뜻이 없었던 그는 해외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화 쪽에 발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1은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에 출연한 영화가 무려 345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뉴스 전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한국에서는 7순, 8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회관, 그러니까 요즘은 뭐 마을회관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뭐 노인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경로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뭐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시게 경로당이라고 부를게요. 자, 경로당에서 70, 80이 돼도 밥당번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노인들조차 이 경로당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청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 농어촌 사회에서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서울에서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 박재진 씨, 50대인데요. 50대 이 박재진 씨는 전남 담양 자신의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당에서 이 노인들과 점심을 같이 매일 드시는데 어머니가 매번 밥당번이다라는 말에 가슴이 아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두 무릎 수술도 하고 허리도 좋지 않으신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10여 명의 그 80대 중후반과 90대 소위 언니들을 위해서 손수 밥을 짓고 또 반찬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이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 경로당에 다니지 마시고요. 그러면 괜히 가서 뭐 밥당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식사하세요. 라고 아들이 이제 체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얘야 경로당 사람들과 오랫동안 정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막내인 내가 밥을 안 하면 식사 준비를 할 사람이 없단다 라면서 계속 경로당을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70대 경로당 밥당번 소식까지 한국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중국에서 대박난 고춧가루 커피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고춧가루 커피. 중국의 한 커피숍에서 팔고 있는 이 고추 커피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커피는 고춧가루와 또 튀긴 고추를 첨가한 라떼라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하루에 약 300잔 이상 팔리고 있는 이 중국 카페의 고추 커피라는 제목으로 해당 커피를 보도했습니다. 이 커피는 중국 양쯔강 남부 장시성에 있는 간저우시의 카페 장시 커피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된 뒤로 고객의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커피 소식인데요. 해당 지역은 중국 지방 중에서도 이 매운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가장 잘 먹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커피도 맵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뿌리고 또 빨간색 작은 고추를 한두 개 넣어서 파는 소위 고추커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스 라떼에 고춧가루와 또 얇게 썬 튀긴 고추를 첨가해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정식 메뉴 이름은요, 장시 스파이스 라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300잔 이상씩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냐고요? 한 잔에 20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약 한 3달러 정도 됩니다. 매장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커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게 아닙니다 라면서 고추 커피를 실제로 마셔본 고객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웨이보 등 현지 사회 SNS에서는요, 고추커피를 시식한 누리꾼들의 소감평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당수 호평인 것도 사실입니다. 뭐 중국 분들이 올리니까 다 괜찮다고 하겠죠. 한 중국 고객은 생각보다 맵지 않은 맛이다 라면서 나쁘지 않아서 생각보다 놀랐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도 좀 놀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각에서는요, 터무니없는 맛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배탈 날 것 같다 라고 이제 댓글 올리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적이다 라는 그런 댓글을 올리는 등 뭐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몇몇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요, 그 이상한 커피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중국에서는요, 좀 이색적인 그런 재료를 넣어서 만들면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중국 술 유명하다고 마오타이를 넣은 그런 커피도 인기를 끌었고요. 또 으깬 계란을 첨가한 라떼 등도 나와서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커피는 커피 본연의 맛이 좋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커피 본연의 맛이 좋을 때 음미하고 싶지, 너무 이상한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저는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스토리가 있는 송앤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